안녕하십니까, 김동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영상 뒤에 등장하려니 속이 아프네요.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랑합니다. 전 회세인간 포함 김동식 소설집이라는 그러니까 재밌는 단편 소설집을 낸 작가인데, 글쓰기, 말하자면 씀을 통해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제가 작가로 저를 소개하고 지금 이 앞에 여러분과 함께 있지만, 객관적으로 저는 작가 될 수가 없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단적으로 말해서 작가 되기 직전까지도 제가 했던 일은 저기 성수동 지하에 있는 주물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했던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그 평생 읽은 책이 10권도 안 될 정도로 책과 거리가 있었고 학력도 되게 낮았던 그런 제가 글쓰기를 통해 작가, 씀으로써 작가가 되고 인생이 바뀐 거죠. 글과 만나게, 글쓰기와 만나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는데, 제가 평생 꿈이 없었거든요. 먹고 살아야 살 일만 해야 되니까 꿈이 없이 살았는데, 꿈이 없이 살다 보니까 시간이 남아 돌더라고요. 꿈이 있으면 시간과 열정을 쏟았겠지만 없었기 때문에 시간 때우기 위해서 세상에 재밌다는 모든 것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는 무서운 소설 보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게시판에 올라오는 소설 재밌네 하고 재밌게 봤었는데, 여기서 그 놀이를 하더라고요. 리레이 소설이라는 놀이를. 댓글창에서 한 편의 소설을 여러분이 리레이로 쓰는 거죠. 재밌잖아요. 이게 놀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리레이 소설을 쓰고 있으면 저도 눈치 보다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소설 속 주인공 죽여버리고 지구 멸망시키고 어차피 뒷사람이 책임지니까 깽판 치고 넘기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재밌네 해서 막 출생의 비밀 남매로 만들어서 넘기고, 그러니까 트롤 활동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릴레이 소설의 단점이 뭐냐, 나는 재밌게 넘겨줬는데 뒷사람이 재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제 눈에는 더 재밌는 길, 더 재밌는 글쓰기가 보이는데 그렇게 안 쓰시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죠. 이게 답답해서 어느 날 아침 주말에 욕망이 든 거죠. 내가 뒷내용까지 다 쓰자. 그러니까 단지 이 이유로, 그러니까 글쓰기에 뜻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이 놀이의 연장선으로 글을 하나 우연히 썼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글에 댓글이 6개가 달렸고, 재밌다, 감사하다, 잘 봤다, 이 댓글이 충격적이었던 거죠. 평생 느끼지 못했던 보람, 뿌듯함, 인정받는 느낌. 태어나 처음으로 그 느낌을 받아서 댓글에 중독이 됐고, 댓글을 받기 위해 글쓰기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 제가 많이 썼냐면 1년 반 동안 단편 소설을 300편을 썼습니다. 미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매일 글쓰기를, 댓글을 받기 위한 욕망으로 쓰다 보니까 어느 날 아침 눈 떠보니 작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제 인생이 바뀌게 되었는데, 글쓰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글쓰기를 1년 반 동안 300편이나 쓸 정도로 몰두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글쓰기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찾은 좋아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었던 거죠. 제가 평생 해왔던 모든 일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전 부산 출신인데 어려서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고 일찍 학원을 그만두고 평생 일만 했던 사람이거든요. 해야 할 일만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 심지어 좋아하는 걸 찾게 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꾸준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시절에 처음 좋아하는 일을 하고 너무 행복했고, 그 행복이 지금까지도 쭉 유지되고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 첫 순간의 시절을 돌아보면 사실 객관적으로 저는 더 힘들어졌어요. 낮에는 하루 종일 육체 노동하고, 퇴근하면 씻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꼼짝도 안 하고 쓰다가 원고 노동하다가 잠들고, 일어나면 또 바로 출근해서 육체 노동하고, 퇴근하면 원고 노동하고. 저의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정신적으로 되게 행복해졌거든요. 그때 느낀 게, 행복이라는 게 육체의 고단함, 힘든 이런 걸 초월해서 정신적으로 가능한 감정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그 시절에
저희 공장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점심시간에만 대화가 가능한데 그 시절 점심시간에 거래처 사람들이 모이고 해서 오랜만에 만나서 근황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저는 정말 자연스럽게 얘기했어요. 저 요즘 행복해요. 제가 행복해요라고 말하자마자 그 옆에 있던 거래처 형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뭐지? 내가 행복한데 왜 아니야지? 왜요? 저 행복한데 그 형이 진짜 단호하게 아니래요. 저 요즘 정말 행복한데요 했더니 그 형이 끝까지 안 믿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너는 지금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 행복한 척을 하고 있는 거야 하더니 갔어요. 이해가 안 되죠. 내가 행복하다는데 왜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형은 행복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 형의 기준에는 성수동 지하 주물 공장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공장 노동자는 행복할 리가 없다. 그게 기준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일이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말하는 행복의 기준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전 그때 진짜 행복했었거든요. 그 일 때문만이 아니고 글쓰기, 사람들의 소통, 댓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첫 번째 책 회색인간 마지막에 보면 피노키오의 꿈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말씀드려보자면 산에서 혼자 사는 자연인 할아버지가 심심해서 통나무를 가져와서 깎아서 인형을 만드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 나무 인형이 움직이고 말을 하는 거예요. 피노키오처럼. 그 외롭게 지내던 할아버지 잘됐다. 같이 외롭지 않게 지내는데 말도 안 되는 존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알려주고 유명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애정받는 이런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결말에 신이 등장해서 피노키오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요. 그 피노키오를 애정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너무 잘됐다고 좋아하면서 당연히 사람들이 생각했던 피노키오가 신에게 빌 소원이 뭐였겠어요? 인간, 사람,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근데 피노키오가 신에게 소원을 뭐라고 빌었냐면 나는 건강한 소나무가 되고 싶어요 라고 빈 거예요. 피노키오는 원래 나무였잖아요. 원래 나무였던 피노키오에겐 인간이 되는 게 행복이 아니고 건강한 소나무가 되는 게 행복인 거예요. 걔가 인간이어야 행복할 거다는 사실 우리 인간들의 기준인 거죠. 세상에는 행복에 대한 많은 기준이 있고 명언이 있고 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는 내가 제일 잘 안다. 남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대신 느껴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무언가에서 재미, 즐거움, 인정욕구, 행복을 느끼는 정도도 모두가 다 달라요. 누군가에겐 10에 만점짜리 좋아하는 그것이 나에겐 의외로 한 6점 정도밖에 만족이 안 될 때가 있고 누군가에겐 3밖에 안 되는 별것 아닌 무언가가 나에겐 10점 만점일 때도 있고 사람은 다 다르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인데 그럼 이 진리를 기준으로 뒀을 때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말하는 행복의 길 좋은 직업, 좋은 대학, 많은 돈 막 이런 거 쫓아가는 거 행복해지는 길이 맞기는 맞겠지만 어쩌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할 때 10만큼의 만족을 느끼는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지 그 피노키오처럼 나의 본질이 뭔지 찾는 것도 행복해지는 또 다른 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거 되게 늦게 알았거든요. 행복해지는 방법이 한 개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에 여러 길이 있다는 걸 저보다는 좀 더 일찍 아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걸 경험하니까 확실하게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행복한 게 맞구나.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 좋아하는 것을 하라는 말이 이유가 있구나. 이걸 저는 깨닫긴 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해지는 건 아니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말 아실 겁니다. 좋아하는 것도 일이 되면 싫어진다. 이건 사실 진리예요. 제가 많이 보기도 했고 그걸 주의하고 있기도 하고 어떤 작가분은 글쓰기는 고통이다라고 하시면서 너무 힘들어 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왜 좋아하는 거 찾는데 행복하지 않을까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냥 좋아하는 걸 찾기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가 더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경험을 통해서. 좋아하는 걸 찾는 것도 좋지만 하나 더 추가돼야 될 것은 그게 온전한 내 것이어야 돼요. 왜 좋아하는 게 싫어지는가?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물론 이 좋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긴 있겠지만
내 것이 아니어서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언젠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뭐 이미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몇 달도 안 돼서 사실 며칠도 안 돼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돼요. 나는 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사장놈의 일을 하고 있다. 회사의 일을 하고 있다. 학교의 일을 하고 있고 기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현타가 오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멋지게 만들어내놓은 어떤 결과물이 나에게로 칭찬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나에게 평가받는 게 아니고 이 간판, 회사, 사장 이쪽으로 평가받아요. 또 내가 나의 능력을 열심히 연습하고 레벨을 올리고 노력해서 갈고 닦아도 이 갈고 닦음 레벨업을 통해서 돌아오는 보상이 내게로 바로 오는 게 아닙니다. 사장님이 한번 거쳤다가 오고 회사를 거쳤다가 오고 또 거쳤다 오면서 대부분 보상이 떨어져요. 힘이 안 날 수밖에 없죠. 또 내가 내 길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맞다고 생각하는 기준대로 내가 할 수도 없어요. 상사의 지시에 따라야 되고 고객에 맞춰줘야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런 점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좋아하는 것도 일이 되면 싫어진다가 완성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좋아하는 것은 되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데 그걸 내가 싫어지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했을 때 온전한 내 것, 그게 내 것이면 돼요. 남의 것이 아니라. 제가 평생 해왔던 모든 일은 내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주물 공장에서 지퍼를 만드는 일을 했는데 하루에 야근하면 혼자서 5만 개도 만듭니다, 물건을. 근데 보람이 느껴지지 않아요. 뿌듯하지가 않아요. 내가 만든 이 지퍼가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어떻게 쓰인지도 모르고 사실 관심도 없고 저는 그냥 시키니까 하는 일, 월급 받기 위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글쓰기, 있으면 달랐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원해서 했고 또 내가 쓴 이 글이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어떻게 쓰인지가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보상, 그 기쁜 좋음들이 온전히 내게로 돌아온다는 게 충격적일 정도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글을 계속 쓰고 작가가 된 거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내 것이라는 것, 100% 내 것이라는 이것은 진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좋아하는 것을 찾게 되고 인생은 사실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거니까 좋아하는 걸 찾으셔야 되는 건 맞는데 찾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그 좋아하는 것을 온전한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여야 됩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버텨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내가 당장 온전한 내 것을 발휘하기에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니까 현실의 벽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더라도 버텨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지만 버티고 버텨서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온전한 내 것으로 만들고 즐겨야 되는 경제적 독립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이 할 수 가능하도록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내가 명성을 정말 올려서 그 명성 값이 회사로 오는 게 아니라 회사보다 더 높게 나의 명성으로 먼저 오도록 만든다든가 나의 능력을 키워서 혹은 그냥 독립을 한다든가 단순하게 내 것을 하는 일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저는 그게 행복해지는 빌드업의 정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지점을 생각하면서 그 좋아하는 것을 소중할 수 있도록 내 것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팁을 드리자면은 버티기 승부잖아요, 결국. 언젠가 좋아하는 것을 온전히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한 버틸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 중학교 때부터 계속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일하시는 분들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버티시더라고요. 첫 번째 방법은 영혼을 빼놓고 다니기. 직장에서 그냥 영혼을 빼놓고 껍데기만 빌려주고 그냥 기계처럼 이렇게 하고 집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다시 영혼을 장착하는 이 방법이 있어요. 유명한 말 아시죠? 좋은 옷은 회사에 입고 가지 않는다. 회사에는 그냥 껍데기만 빌려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는 방법이 바로 제 방법이었어요. 버틸 수 있어요. 그렇게 버티면. 이 방법으로 놀랍게도 그 지겨운 일 버티기가 가능했고 또 가능한데 좀 더 도움이 되었던 말은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있다. 이 위로가 되었던 그래서 나를 그냥 버티자. 껍데기만 보고 영혼을 빼놓고 일하면서 버티자. 이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근데 건설적이지가 않아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버티기 방법은 두 번째. 제가 직장생활 평생 해오면서 봤던 것 중에 두 번째 부류의 분. 프로의식이 있더라고요. 나는 프로다는 마음으로 일을 버티시는 분들 계세요. 정말 너무 하기 싫지만 프로니까 밥값은 하겠다. 저 사장이 시킨 거 진짜 마음에 안 드지만 프로니까 밥값은 하겠다. 누가 내가 시켰을 때 내게 어떤 일이 들어왔을 때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 밥값을 하는 프로. 그 프로의식으로 사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오래 버티셨어요. 제가 공장을 10년 만에 그만뒀지만 저희 공장장님은 그 프로의식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20년 넘게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개인적으로 명성도 되게 유명해지셨어요. 서울에서 가장 이거 장식을 잘 만드는 사람. 5손가락 안에 든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 두 번째 방법이 되게 많은 게 남는다는 걸 느꼈던 게 일단 사람이 남아요. 사람. 주변에 인맥이 남고 사람이 남고 또 나의 명성이 남아요. 명성이 나오면 독립하기도 쉽고 그 명성으로 회사의 간판을 뛰어넘어서 내가 간판이 되면서 온전한 내 것을 만들기도 쉽고 그리고 자부심, 삶의 의미가 남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방법을 더 추천드리지만 이게 힘들다 싶으면 영혼 빼놓기도 나쁘진 않습니다. 버텨주긴 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삶을 좀 버티고 버티다가 언젠가는 온전히 내 것, 온전히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으셔서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엄청 행복하거든요. 행복하세요.